정승 부인이 차린 술집. 옛날 제주도의 어떤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해군은 많은 후궁을 두었으며 또 왕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왕의 잘못을 직간하는 신하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없애버렸지요. 날이 갈수록 광해군의 행동이 포악해지자 충신들 몇 명이 인조 반정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조 반정 바로 직전 연흥 부원군 김재남은 역신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습니다. 일가 친척 3족이 차명을 당하고 여자들은 노비가 되어 팔려가거나 죽었지요. 김재남의 부인 노씨 역시 간신히 목숨은 건졌으나 제주도로 귀양살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씨 부인은 초라한 형상으로 목숨을 부지하며 제주도에서 10여 년간 외로운 유배 생활을 하였지요. 이제나 저제나 고향인 한양에서 좋은 기별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노씨 부인은 10년이 지나자 고향에 돌아갈 생각은 아예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마을 어귀에 조그만 술집이 생겼는데 비록 다 찌그러진 주막집이었지만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 집 주모는 기품이 있고 학식과 인덕을 겸비한 데다가 인심마저 후하다고 소문이 나서 섬 사람은 물론 육지 사람들도 이 술집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잘생긴 미모에다 마음씨 마저 고와서 마을에 생기는 어려운 일도 도맡아 걱정해주는 주모를 섬 사람들 모두 존경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주모의 과거를 아는 이는 없었으며 이름은 물론 나이, 고향이 어디인지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주모의 눈은 항상 수심에 잠겨 있고 초점이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마을의 뱃사람들이 더욱 자주 그 술집을 찾는 이유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마을에서 관온 상제나 대소사를 도맡아 해주는 주모는 언제나 저녁 무렵이면 바닷가에 나가 북쪽 육지를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지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내력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제주도에 살지도 않는 까치 한 마리가 어디서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집 처마 끝에 앉아 울어대고 있었지요. 까치 소리를 들은 주모는 집안은 망하고 사람은 죽어 땅속에 묻혔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까치가 저리 짖는고 하며 혼자 탄식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평소 이 술집에 자주 들르던 뱃사공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소리쳤지요. 아주머니, 기쁜 소식입니다. 그는 연신 숨을 몰아쉬며 주모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나요? 글쎄 아주머니, 아니 부인, 노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주모는 속으로 가슴이 덜컥하였지요. 지금까지 숨겨온 자신의 과거를 누군가 알고 밀고를 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돌리고 나서야 소상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온 섬 사람들이 한양에서 내려온 사신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뱃사공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요란한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부도사가 나졸들을 거느리고 집 앞에 당도한 것이었지요. 연흥부원군 김재남 대감 안방마님, 노씨 부인은 들으시오. 나라에 큰 대사가 생겨 광해군은 쫓겨나고 어질고 착하신 인조 대왕께서 등극하셨소.
그래서 대비마마의 어명을 받들어 노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어서 차비를 서두르십시오. 노부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 섬마을이 발칵 뒤집히고 섬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까지 사연만은 술 장수 아주머니로만 여겼던 주모가 알고 보니 좌의정 대감의 부인이라는 귀한 분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탓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연흥부원군 김재남의 부인 노씨는 제주도 외딴 섬에서의 외로운 유배 생활을 끝냈으며 역신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벗고 영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모두 부두에 나와 손을 흔들며 떠나는 노부인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골룡포를 받은 나무꾼. 인조 임금 때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을 피해 임금 일행은 강화도를 향해 피난길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임금에게 급히 달려오더니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적군의 선봉이 이미 양천강을 건너 피난길을 차단하고 있다옵니다. 그 말에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양천강이라 하면 강화도로 가는 길목이었지요. 강화길이 막혔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사옵니다. 우선 남한 산성으로 행차를 바꾸시옵소서. 그리하여 왕 일행은 남한 산성으로 가기 위해 구리개를 지나고 한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구리개는 지금의 을지로이지요. 적군이 한양 근처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들리자 왕을 수행하고 있던 많은 신하들조차 왕을 버리고 자기들 살 길을 찾아 슬금슬금 흩어져 버려 왕의 곁에는 겨우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신하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을 건널 배가 없사옵니다. 신하들은 배를 찾아 강 기슭을 헤매었고 한 신하가 강 건너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개 아무도 없소. 그러나 강 건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지요. 그때 어디서 구했는지 한 신하가 조그만 나룻배 한 척을 저어왔습니다. 마마, 배라고는 이것밖에 없사오니 어서 타시도록 하시옵소서. 왕의 일행은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노를 저을 줄 아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신하 한 사람이 서툰 솜씨로 노를 저어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배는 기우뚱거리며 강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강 하류 쪽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큰일 났구나. 빨리 노를 저으시오. 필사에 힘을 다하여 노를 저으니 한참 동안 하류로 흘러내려가던 배가 간신히 맞은편 강가에 닿았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지요. 일행이 어둑한 길을 걸어서 한참을 가보니 겨우 송파땅에 이르렀습니다. 다리가 아파 한 발짝도 뗄 수가 없겠구나. 왕은 잠시 길섭해 주저앉았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다 같이 비통한 생각이 들어 모두들 눈물을 떨구었지요. 마마, 소신의 등에 업히시옵소서. 신하 하나가 왕 앞에 등을 대고 업히기를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왕은 신하의 등에 업혀 다시 길을 떠났지요. 길은 미끄럽고 어두운데 한참 숨을 헐떡 이던 신하가 더 이상 왕을 업고 갈 수가 없어서 왕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는고? 조금만 더 가시면 되옵니다. 이번엔 소신의 등에 업히시옵소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등에 업히어 왕은 겨우 남한산성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모두들 지쳐 있었지요. 왕은 물론이고 왕을 모시고 온 신하들도 모두가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눈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가 왕 일행들을 보자 잠시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분들입니까? 무엄하다. 상감마마 행차이시다. 신하 한 사람이 위엄 있게 대답하였으나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인 채 그대로 서서 천연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리 쌓여 있는데 뭣들 하시나요? 엎드려서 말하라. 무엄한 백성이로구나. 신하가 고함을 치자 왕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놔두시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감마마께서는 국난을 피하시어 피난길에 오르셨는데 시종과 말도 없이 걸어오시는 게요. 귀하신 옥체가 피로와 추위에 지치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그럼 소인이 업어드릴까요? 그러더니 지게를 벗어 내동댕이 치고는 마치 짐짝을 찢으시 다짜고짜 왕을 들쳐업고 눈길을 헤치며 산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에는 남한산성에 살면서 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서씨성을 가진 나무꾼이었지요. 왕을 업은 그는 별로 힘도 들지 않는 듯 가볍게 걸어가고 오히려 뒤에 따르는 신하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숨을 가삐 쉬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어느덧 산성 안에 이르러서 나무꾼은 왕을 내려놓았지요. 왕은 나무꾼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과인이 큰 고생을 할 뻔하였구나. 어디 사는 누구인가 말해보라. 소인은 저 아래 산기슭 동네에 사는 서흔남이라는 나무꾼이옵니다. 그럼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보거라. 왕의 갑작스런 질문에 한참이나 눈을 끔뻑거리며 서 있던 서씨는 왕이 입고 있는 금빛 찬란한 골룡포가 마음에 들었으나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자 임금은 다시 물었지요. 무엇이든 어려워하지 말고 말해보라. 그럼 임금님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옷이 갖고 싶사옵니다. 우둔한 나무꾼이었으니 골룡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런 무엄한 놈이 있나? 신하와 군사들은 어이가 없었지요. 과인의 옷을 갖고 싶단 말이지. 그렇담 내 벗어주도록 하지. 그리고는 시종을 시켜 골룡포를 하사했습니다. 그 뒤로 서씨는 평생을 두고 이 옷을 고이 간직하며 살다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옷과 같이 묻어다오. 그가 죽은 뒤 유언대로 아들들은 골룡포를 아버지와 함께 관에 넣어 산성 서남쪽에 있는 병풍산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찬양하여 별군관이라는 벼슬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 백성들은 그의 묘 앞을 지날 때에 무덤 속에 있을 왕의 골룡포를 생각하여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합니다. 의리 있는 여종. 옛날 어느 해에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심하다 보니 나라에서 술을 빚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직접 술을 빚어 마셨지요. 금주령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금주령을 어긴 사람은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벌금을 내게 하거나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도록 하였지요. 관리들은 술을 빚은 사람을 단속하느라 혼이 빠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함정 단속도 하고 술 빚은 사람을 일러 바치라고 부추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관리들은 술 빚은 사람을 귀신같이 잡아들였지요. 이런 시절 한성부에 김씨성을 지닌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여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아전이나 포졸의 업무를 돕는 여형사 역할을 하였지요. 하루는 한성부의 아전과 포졸들이 남산 아랫 마을에 갔습니다. 몰래 술을 빚은 집이 있다는 밀고를 받고 그 집을 수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지요. 아전과 포졸들이 골목에 몸을 숨기고 여종을 불렀습니다. 한 아전이 한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저 집은 양반 집이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네. 자네가 몰래 들어가 안채를 먼저 수색하게나. 그러다 술 단지를 발견하거든 크게 소리치게. 여종은 분부대로 살금살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 과연 아랫목에 술이 3대쯤 들어갈 만한 단지가 놓여 있었지요. 술 익는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종이 술단지를 들고 막 방 밖으로 나오는데 그걸 본 주인 할멈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멈은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지더니 입에서 거품을 내뿜기 시작하였지요. 여종은 술 단지를 급히 내려놓고 할멈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멈의 입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흘려주고 팔 다리를 계속해서 주물렀지요. 조금 뒤 할멈이 깨어났습니다. 여종이 할멈을 점잖게 꾸짖었지요. 나라에서 내린 금주령이 엄하거늘 어찌 양반의 신분으로 법을 어긴단 말입니까? 할멈이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영감이 시름시름 앓고 있네. 워낙 술을 좋아하여 하루도 술을 거르는 날이 없었지. 그런데 요즘 나라에서 술을 못 먹게 하니 그 뒤로는 음식을 삼키지 못하여 병이 갈수록 나빠졌네. 할멈은 집이 가난하여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쌀 몇 대를 간신히 이웃에서 빌려왔지요. 그 쌀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영감을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몰래 술을 빚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쩔 수 없어 나라의 법을 어겼네. 허나 내가 잡혀가면 늙고 병든 영감은 누가 돌보겠는가? 내 사정을 좀 봐주게. 내 죽어서라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여종은 할멈의 처지가 딱했습니다. 여종은 벌떡 일어나 부엌에 들어가 술이 든 단지를 기울여 아궁이에 술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빈 사발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빠져나와 곧장 콩죽을 파는 가게로 달려갔지요. 여종은 콩죽 한 사발을 사서 몰래 할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끼니조차 잊지 못하셨다니 이 죽을 먹고 욕이라도 하십시오. 혹시 몰래 술 빚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쌀도 내가 직접 찌었고 누룩도 내가 직접 빚었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걸세. 그럼 누구에게 술을 판 일이 있나요? 우리 영감 마실 것도 부족한데 누구에게 팔았겠나? 그럼 술 맛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할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아침 성묘를 가던 길이라면서 시동생이 잠시 들른 적은 있네. 쫄쫄 굶은 시동생을 빈속으로 그냥 보내기 못하여 내가 술 한 잔을 떠주었네. 시동생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여종은 갑자기 시동생의 생김새에 대해 꼬치꼬치해 물었습니다. 할멈은 질문 하나하나에 또박또박 대답해 주었지요. 여종은 누군지 알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곤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던 아전이 물었습니다. 범인은 있던가? 여종이 태연하게 말하였지요. 이 집은 몰래 술을 빚은 일이 없습니다. 주인 할멈이 여러 날 굶은 터에 저를 보고 놀라 기절하였어요. 여종과 아전들은 한성부 관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종은 웬 젊은 양반이 내거리에서 얼쩡거리다가 아정과 포졸들이 골목에서 나오는 것을 반기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 젊은 양반의 생김새가 아까 할멈이 말한 시동생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빈속에 그냥 보내기 못해 술 한 잔 떠준 형수를 밀고 해. 돈에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구먼. 여종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손을 들어 젊은 양반의 뺨을 철썩 때리고 꾸짖었습니다. 네가 어찌 양반이냐? 세상에 양반이라는 자가 몰래 술을 빚었다고 형수를 밀고 하여 포상금이나 받아먹으려고 한단 말이냐? 여종은 상대방이 엄연한 양반이라는 사실도 잠시 잊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여종을 애워싸고 구경하였지요. 아전이 화를 내며 여종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찌 할멈의 꼬드김에 넘어가 몰래 술을 빚은 할멈은 눈 감아주고 도리어 고발한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게다가 너는 여종이고 저 사람은 양반이니 양반을 모욕한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이냐? 아전이 여종의 머리채를 잡고 한성부 주부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사실을 있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네가 몰래 술을 빚은 할멈을 숨겨주었단 것이냐? 그라옵니다. 할멈의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요. 주부는 화가 난 척하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가 나라의 법을 어기고 몰래 술 빚은 범인을 숨겨주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매 20대를 치거라. 여종은 벌로 매 2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주부가 여종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뜻 돈 10개미를 주며 말하였지요. 자네는 나라 법을 어기고 몰래 술 빚은 범인을 숨겨주었네. 그 죄를 용서한다면 나 또한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네. 그래서 가혹한 매질을 하였네. 하지만 자네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구먼. 그 행동이 훌륭하여 돈 10개미를 상으로 주는 것이니 어서 밖에나. 여종은 매를 맞아 걸음조차 내딛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부의 말과 행동에 감격하였지요.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여종은 절뚝거리며 가까스로 남산 아래 할멈 집에 다시 갔습니다. 할멈은 피범벅이 된 여종의 옷을 보고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지요. 여종이 말했습니다. 관청에 소속된 몸인 제가 몰래 술 빚은 일을 숨겨주었으니 매를 맞아도 당연하지요. 여종은 할멈에게 상으로 받은 돈 10개미를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멈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 상금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상금을 할멈께 드리려고 합니다.
상금 가운데 반은 땔감을 사고 나머지 반으로 쌀을 팔면 겨우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몰래 술을 빚지 마셔요. 할멈은 상금은 한사코 사양하였지요. 하지만 여종은 돈 10개미를 할멈 앞에 놓아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가버렸다고 합니다. 환갑 잔치를 한 구두쇠. 옛날 어느 마을 가장 큰 객주집의 주인은 아주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객주집에 손님이 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몽땅 쓰고 가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그 객주집의 밥이나 반찬은 다른 객주집에 비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객주집 주인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땅과 머슴을 사들여 머슴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추수 때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머슴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아까워 몇 년째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었지요. 어느새 구두쇠 노릇을 하며 살아온 객주집 주인도 환갑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돈이 아까워 잔치를 벌이고 싶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잔치를 안 하면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텐데. 객주집 주인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갑자기 탁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일주일 동안 환갑 잔치를 하면서 손님을 받는 것이야. 잔치 음식을 내놓는 객주집이니 방값과 음식값을 갑절로 받아도 되겠지. 아주 짭짤한 장사가 되겠는걸. 그리하여 객주집 주인은 일주일 동안 환갑 잔치를 할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객주집 주인은 이들에게 꼬박꼬박 방값과 음식값을 받아 챙겼습니다. 잔치집이라고 부조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정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야. 그래도 음식값을 갑절로 받았으니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렸겠지. 손님들은 기대를 하며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보리밥에 미역국뿐이잖아. 겨우 이런 음식을 내놓고도 갑절로 돈을 받다니. 손님들은 모두 주인을 욕하며 객주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객주집을 찾아왔지요. 스님은 하룻밤을 묵으러 왔는데에도 방값과 음식값을 갑절로 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을 하지 않았지요. 이윽고 스님은 저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밥상 위에는 역시 보리밥과 된장국뿐이었지요. 스님은 실망스러운 듯 말 없이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스님은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허리춤에서 구리로 만든 작은 황소 4마리를 꺼내었지요. 그리고 스님은 황소들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잔치집에 왔으니 너희들도 뭔가 먹어야지. 마지는 부엌으로 가서 쌀독에 담긴 쌀을 먹거라. 그리고 둘째는 동계에 담긴 돈을 먹어치우거라. 또한 셋째는 장롱 속에 있는 빈 문서를 삼켜버리거라. 그리고 막내는 이 집 논밭에서 자라는 곡식과 채소를 뜯어먹거라. 스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구리로 만든 황소들은 줄을 지어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간 황소들의 몸집이 점점 커지더니 커다란 황소로 변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엄청나게 뚱뚱해진 황소들이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밖을 내다보더니 황소들에게 말하였지요. 그래 다들 배불리 잘 먹었느냐? 어서 방으로 들어오너라. 그러자 황소들은 다시 작은 구리황소로 변하여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스님은 구리 황소들을 챙겨 허리춤에 넣은 뒤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은 객주집을 나서며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그런데 스님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객주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네.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객주집 주인은 혹시나 하고 동계를 열어보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 주인은 집 안에 도둑이 들었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장롱 속에 감춰둔 빚 문서도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지요. 또한 논밭에서 자라던 곡식과 채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객주집 주인은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지요. 환갑잔치로 돈을 벌어보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개가 똥을 먹는 이유. 옛날 어느 어촌 마을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집에서 개와 수달을 기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어부는 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부를 보자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요. 그러나 어부는 개는 쳐다보지도 않고 수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달아, 간밤에 잘 잤니? 오늘도 고기 잡이를 나가야 하니 많이 먹거라. 어부는 수달의 밥그릇에 먹이를 수북이 담아주었지요. 수달이 좋아하는 전복과 그리고 싱싱한 물고기였습니다. 개는 부러운 눈길로 수달의 밥그릇을 바라보았지요. 수달은 순식간에 먹이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그릇에는 생선 가시와 전복 껍데기만 남았지요. 어부는 수달의 밥그릇에 자신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담아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는 속으로 투덜거렸지요. 주인님은 정말 너무하셔. 수달에게는 날마다 맛있는 먹이를 주면서 나에게는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나 주니 말이지. 수달이 고기를 잘 잡는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나는 뭐 노나? 밤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집을 지켜주고 있잖아. 개는 수달이 얄미웠습니다. 수달을 저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에서 쫓아내야지. 이렇게 결심한 개는 어떻게 하면 수달을 쫓아낼 수 있을지 궁리를 하였습니다. 어부는 날마다 수달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지요. 수달은 바닷속에 뛰어들어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어부는 오후가 되면 수달이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개와 수달은 시장에 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개와 수달에게 저녁밥을 주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인이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이 너무 늦으시는 것 같은데? 수달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생선이 다 팔리지 않아서 그럴 거야. 주인님은 시장에 가면 생선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야 돌아오시잖아. 개는 수달에게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수달을 골탕 먹일 한 가지 꾀가 생각이 났던 것이지요. 수달아, 배고프지? 너무 배가 고파. 수달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봐. 개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생선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그 생선은 먹으면 안 돼.
주인님이 아시면 큰일 나. 어부는 부엌에 자신이 먹을 물고기와 수달에게 줄 물고기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어부의 몫인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지요. 걱정할 것 없어. 이 생선은 주인님이 너에게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거든. 상으로? 어젯밤 너는 일찍 잠이 들어 주인님이 하는 말을 못 들었겠지. 나는 바로 옆에서 들었어. 주인님은 부엌에서 생선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 우리 수달이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상을 내려야겠구나. 내일 저녁 때는 내가 먹는 생선을 주어야지. 난 주인님이 하시는 말을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우리 주인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수달은 기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만 감격해하고 어서 생선을 먹어. 그걸 먹고 힘을 내야 내일 또 열심히 고기를 잡을 거 아니야. 욕심이 많은 수달은 생선을 먹으면서도 개에게 같이 먹자고 말 한마디 할 줄 몰랐습니다. 개는 그런 수달이 더욱 얄미웠지요. 욕심꾸러기 수달아, 혼자 실컷 먹어라. 내일부터는 아무도 너에게 생선을 주지 않을 테니. 먹성이 좋은 수달은 어부가 며칠을 두고 먹는 생선 한 마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부가 돌아왔지요. 어부는 늦게까지 시장에 남아 물고기를 다 팔았는지 빈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배고팠지? 내가 저녁을 줄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거라. 어부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부가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부엌에서 뛰쳐나왔지요. 내 생선을 훔쳐 먹은 것이 누구냐? 어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러자 수달이 어부 앞에 나섰지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선을 먹었습니다. 너는 왜 허락도 없이 내 생선을 훔쳐 먹은 것이야? 정말 은혜를 모르는 놈이로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하여 수달은 어부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개는 그 광경을 보고 콧노래를 불렀지요. 개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생선을 지키는 것은 저의 의무인데 이번 일로 주인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수달은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들은 척도 않고 생선을 혼자 먹어치웠습니다. 한편 수달은 바닷가로 나갔지요. 그리고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개에게 속았구나. 어떻게 해야 주인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수달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면 주인이 용서를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달은 그날부터 바닷가에 머물며 물고기를 잡았지요.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 없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수달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물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지요. 한 마리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 수달은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바닷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위 위에 누워 있어야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부는 바닷가에 나왔다가 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수달을 보았습니다. 놀란 어부는 수달을 안아 일으켰지요. 수달아,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주인님, 저는 개에게 속아서 주인님의 생선을 먹었습니다. 주인님이 생선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다는 개의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지요. 주인님, 제가 이렇게 생선을 많이 잡았으니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수달은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수달이 잡아놓은 생선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어부는 수달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달아, 내가 너를 오해하여 죽게 만들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어부는 개를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수달을 쫓아내려고 잔꾀를 쓰다니. 이제 너에게는 음식 찌꺼기를 주는 것도 아깝다. 앞으로는 똥만 먹도록 해라. 어부는 개에게 음식 대신 똥을 먹는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소년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옛날 어느 마을에 마씨 성을 가진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씨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지요. 마씨는 날마다 강가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물고기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고 싶어. 하지만 강물이 깊고 물살이 세서 물에 들어가기 겁난단 말이야. 마씨는 강에서 고기를 잡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물보다는 낚싯대를 써서 고기를 잡았지요. 어느 날 마씨는 강가로 나가 낚시질을 했습니다. 한나절을 앉아 있었지만 겨우 붕어 몇 마리를 낚았을 뿐이었지요. 마씨는 낚싯대를 챙겨 들고 강가를 떠났습니다. 집에까지 가려면 고개를 넘어가야 하였지요. 마씨는 고개를 넘다가 길에서 이상한 돌을 주었습니다. 어른 주먹만한데 파란 빛이 나는 돌이었지요. 이상한 돌이네. 집에 가져가야지. 마씨는 돌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책을 읽으니 밤이 되었지요. 마씨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씨는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깨었지요. 왜 이리 시끄럽지? 마씨는 방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지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네.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지? 마씨는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깥이 이처럼 시끌벅적한데 집안 사람 가운데 내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나에게만 이 소리가 들리는 걸까? 마씨는 궁금함을 참다 못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여러분은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무슨 일로 여기를 찾아오셨지요?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저희는 깊은 산에 사는 도깨비들입니다. 예? 도깨비요? 아,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집안 식구들에게는 들리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 대장군님께 볼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대장군? 저는 아직 과거 시험도 보지 않은 아이입니다. 저희 도깨비들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압니다.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대장군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대장군님을 찾아온 것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이지요. 오는 길에서 주우신 파란 돌을 돌려주십시오. 그럼 대장군님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파란 돌을 왜 돌려달라는 것이지요? 예, 파란 돌은 우리 대장입니다. 어쩌다가 돌로 변해 우리가 가져가 신통력을 부려 도깨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마씨는 도깨비들의 창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도깨비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하였지요. 저는 강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요. 돌로 물길을 막아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러지요. 1시간 뒤 강가로 나와 보시지요. 말을 마친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씨는 1시간 뒤에 강가로 나갔지요. 그 사이 도깨비들은 벌써 어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을 쌓아 물길을 막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어장에 몰아넣어 쉽게 잡을 수 있었지요. 날마다 아버지께 물고기 요리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 마씨는 도깨비들에게 파란 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장을 만드느라 수고 많았어요. 내가 메밀묵을 쏘아다 줄 터이니 오늘 저녁 때 어장에 모이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도깨비들은 메밀묵을 좋아하기 때문에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깨비들은 강 어장에 모여들었지요. 마씨가 메밀묵을 쑤어 솥째 들고 오자 벌떼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도깨비들 가운데 조금 늦게 와서 메밀묵을 맛보지 못한 도깨비도 있었지요. 이 도깨비는 잔뜩 심술이 나서 자기가 쌓은 돌을 빼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워낙 큰 어장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데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지요. 도깨비들과 흥정을 벌인 소년 마씨는 뒷날 도깨비들이 말한 대로 큰 인물이 되었지요.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고 대장군이 되어 전라도 병마 절도사의 자리에 올랐던 마천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슴이 만든 굴. 옛날 사슴과 새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사슴과 새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지요. 평화롭던 왕국이 삭막해졌습니다. 사슴과 새들은 구렁이를 없애려고 회의를 하였지요. 힘을 합쳐 구렁이와 싸워야 해요. 안 돼요. 앉아서 머리만 돌려도 꼼짝없이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사슴과 새들은 무서워 몸을 떨었지요. 그럼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떨까요?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가지요.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의견은 이처럼 제각각이었습니다. 금사슴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사슴과 새들은 우두머리인 금사슴을 그리워했습니다. 금사슴은 왕국에서 제일 크고 힘이 세었지요. 또한 용감하고 날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에 있는 사슴 왕국에 가고 없었지요. 조용히들 하시오. 뿔이 길쭉한 사슴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왕국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만 생기면 우두머리인 금사슴이 해결하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금사슴이 없지 않겠소. 내게 좋은 방법이 있소. 사슴들과 새들은 귀를 쫑긋 세웠지요. 금사슴의 부인 꽃사슴은 총명하고 지혜롭소. 꽃사슴이 가장 영리한 두루미를 데리고 구렁이를 찾아가 좋은 말로 달랜 다음 금사슴이 오면 다시 해결하는 건 어떻소? 찬성이요. 사슴들은 발을 딱딱 구르고 새들은 날개를 푸두둑 거렸습니다. 날이 밝자 꽃사슴은 두루미를 불렀지요. 네가 먼저 가서 구렁이한테 전하거라. 두루미가 떠나자 꽃사슴은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구렁이는 앉아서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지요. 우리 왕국의 대표 꽃사슴입니다. 오늘 의논한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두루미가 구렁이에게 알렸습니다.
잠시 후 꽃사슴이 구렁이에게 다가갔지요. 시큰둥하던 구렁이가 꽃사슴을 보더니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것이냐? 우리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바칠 테니 우리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았으면 하오. 그 조건을 들어주면 나의 조건도 들어줄 수 있는가? 무슨 조건입니까? 그거야 간단하지. 마음 먹으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이오.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오. 꽃사슴은 걱정이 되었지만 태연한 척 했습니다. 네가 나와 결혼해 준다면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지. 꽃사슴은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는 사슴이고 당신은 구렁이요. 더군다나 나는 결혼을 했으니 그럴 순 없소. 그러나 구렁이는 꼬리를 들어 꽃사슴을 칭칭 감았습니다. 꽃사슴을 살려주세요. 깜짝 놀란 두루미는 푸다닥 하늘을 날아올라 비명을 질렀지요.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대단한 사슴이로구나. 그렇지만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나와 결혼하겠느냐? 이대로 죽겠느냐? 꽃사슴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말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빨리 풀어주시오. 진작 그럴 것이지. 구렁이는 꽃사슴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꽃사슴은 뒷발로 구렁이의 꼬리를 긁었지요. 순간 몸을 감았던 구렁이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꽃사슴은 재빨리 도망을 쳤지요. 이런 못된 것. 구렁이는 약이 올라서 독을 쫙 내뿜었습니다. 꽃사슴은 구렁이의 독을 맞고 쓰러졌지요. 사슴들과 새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무서워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어요. 사슴과 새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를 잃은 아기 사슴은 금사슴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금사슴이 돌아왔다.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금사슴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새끼 사슴은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가.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꼭 구렁이를 혼내주고 왕국을 지키겠다. 금사슴의 말에 여기저기에서 사슴과 새들이 모였습니다. 금사슴은 구렁이를 찾아갔지요. 내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발을 바위에 대고 톡톡 쪼았습니다. 그러고는 쏜살같이 허공으로 날았지요. 산 밑에 웅크리고 있는 구렁이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구렁이를 보자 오른쪽 뒷다리로 구렁이의 머리를 짓밟았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머리를 다쳤지만 몸으로 금사슴의 허리를 감았지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때 사슴과 새들이 구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슴은 발로 차고 새들은 주둥이로 쪼았지요. 결국 구렁이는 커다란 몸을 쭉 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구렁이의 머리를 밟았던지 땅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지요. 그 자리에는 크기가 작고 속이 넓은 석굴이 생겼지요. 사람들은 이 석굴을 사슴이 발이 뚫어 놓은 것이라고 하여 녹제동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